안녕하세요. GSNJ 이사장 이정환입니다. 지금 농업농촌에는 무슨 일이? 라는 타이틀로 지난 2월 28일 시작된 GSNJ 유튜브 방송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이제 세 번째 방송을 내보내게 돼서 계획보다는 굉장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서둘러서 오늘 세 번째 하고 수요일 내에 다시 네 번째를 내보내서 좀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농산물 통상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연이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최대 위협은 뭐니 뭐지 해도 시장 개방이었죠. 따라서 농정의 최대 관심사도 농산물 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개방을 최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개방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데 모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12년에 미국,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과 FTA를 체결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시장 개방에서 예외 품목이었던 쌀이 2015년에 개방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미국, 그리고 중국과 FTA를 체결을 했고, 또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인 쌀 시장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락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문제는 꺼진 듯이 보이는 꺼지지 않은 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WTO 개편 문제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사실 WTO가 새로운 시장 계획을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DDI 협상을 2001년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선진국과 개도국, 특히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두 거인, 중국, 인도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미국은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들이 개도국 우대라는 그런 장막 뒤에 숨어서 일방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불만이 매우 컸고, 따라서 이런 방식이라면 WTO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반면에 인도, 중국 등은 미국 등 선진국이 방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는 기득권 뒤에 숨어서 개도국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DDI 협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말하자면 식물 인간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WTO 체제를 개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 통상 질서를 복원, 유지해야 한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핵심은 개도국 우대 특례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폐지하자, 아니면 축소하자, 아니면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WTO는 모든 나라가 합의해야 결정된다고 하는 컨센서스 원칙, 그리고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른바 싱글 언더테이킹 원칙이 지배해 왔고, 그것이 WTO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복수 국가 간 합의 방식입니다. 복수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가능한 나라들끼리 모여서 규범을 만들고 그 나라들끼리 이해해 나가자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WTO가 진짜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선진국 그룹 중심의 규범이 하나 생길 것이고 개도국 그룹 중심의 규범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개도국 특례를 포기하고 선진국 그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 시장을 포기하고 개도국 그룹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우리나라는 10중 8구 개도국 그룹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WTO의 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WTO 개혁의 또 하나의 쟁점은 보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보조금은 각국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숨기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최대의 약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통보와 철저한 검증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쌀 시장 격리 조치가 이제까지도 빈번하게 활용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보조금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위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등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업 부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상 문제의 두 번째 관심사항은 다시 불어오는 자유무역협정 FTA 바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WTO 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 각국은 FTA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추진하던 TPP에서 미국은 탈퇴를 했지만 나머지 11개국이 모여서 이른바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PP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조건을 합의함으로써 작년 12월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국제 경쟁력에서 많은 문제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에 본격적인 가입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또 하나의 FTA인 RCEP 협상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WTO가 좌초함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CPTPP, RCEP 등 거대 경제권과의 슈퍼 FTA가 다시 불어오고 그 파장이 농업 부분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상 문제의 쟁점은 쌀 관세와 검증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월 1일을 기해서 513%라는 높은 세율로 쌀 시장을 우리가 개방을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 중국, 호주,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이의를 제기해서 지난 4년간 검증 협상이 진행됐습니다만서도 상호 의중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에는 검증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근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데, 협상의 쟁점은 국가별로 쿼터를 설정해서 이 5개 나라가 수출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밥살용 수출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먼저 쿼타 문제는 국별로 이제 배정을 하는데, 총 쿼타는 약 41만 톤이 되는데, 이것을 국가별로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그 배정의 기준을 몇 년도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가별 쿼타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개 나라 사이에 제로섬 게임이 되고, 우리나라는 총량 쿼타로 하든 국가별로 쿼타를 배정하든 사실 이해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5개 나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국별 쿼타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그 묘수를 찾는 것이 현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살용 수입 문제는 관세와 이전인 2013년에는 12만 3천 톤 가량의 수입이 됐었는데, 그 후에는 지금 4만 톤 내지 6만 톤밖에 수입되고 있지 않아서 미국이 밥살용 수출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밥살용은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을 바로 주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입쌀을 모두 다 가공용으로만 쓴다고 하는 것은 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밥살용 수입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골칫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는 국별로 쿼타를 배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밥살용 수입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올해 검증을 못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이 쌀 관세와 검증 문제가 두고두고 우리나라 농산물 통상 문제에 골칫거리로 남아서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탑5의 마지막 주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2년까지는 누구나 축산을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축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빈발을 하고 환경 문제도 점점 심화되어 갔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축산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이 되었고, 허가를 맡지 않고 지은 축산은 폐쇄 명령을 내리는 그런 방침이 201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허가 축산은 규모에 따라서 2018년, 작년이죠. 그리고 올해, 그리고 소규모 농가라고 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모두 축사를 적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단계 규모가 큰 농가들은 모든 축사를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많은 농가들이 제대로 이행을 못한 상태에서 올해 2단계 조치가 취해지게 돼서 올 초까지만 해도 많은 농가들의 축사가 폐쇄 명령을 받는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서도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가 축사 개선 자금을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현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약 82% 정도는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축사 폐쇄 상태는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마찰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주시해 봐야 될 것입니다. GSNJ 유튜브 방송 그 3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4번째 방송으로 T5 농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